엄마가 우리를 키워준가? 어제 사준 그 백화점 옷 한 벌로 다 갚았잖아. 숨은 맛집에 데려간다더니 사람 하나 없는 첩첩산 중에 저를 버리고 하루 만에 듣게 된 차디찬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구질구질하게 저희한테 그만 좀 기대세요. 아셨죠? 뒤이어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백화점 옷 한 벌에 평생의 은혜를 갚았다는 아들네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버린 힘없는 늙은이가 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그들의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릴 거란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이 된 오정숙이라고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 저는 그 말 하나를 붙잡고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에게 눈부신 그날이 왔다고 믿었을 때 저는 벼랑 끝으로 떨어져 처참하게 버려졌습니다. 그 지옥 같은 날들 속에서 살아남은 눈물의 기록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며 살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좋죠? 저희랑 같이 나들이 가요. 네. 저는 부엌에서 행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들이? 해가 서쪽에서 떴나? 갑자기 무슨 나들이야? 아이, 어머님도 요즘 입소문이 자자한 맛집이 있대요.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해서 어머님이랑 한번 가서 먹어볼까 하고요. 미영이가 제 팔짱을 끼며 잡아 끄는데 그 애교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 철우도 뒤따라 들어왔는데 웬 번쩍번쩍한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오늘 날도 좋고 맛있는 거 먹으러 멀리 가는데 맨날 입던 거 입지 말고 요거 입어봐. 미영이랑 가서 골라왔어. 철우가 제 손에 묵직한 쇼핑백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 만에 콧바람을 쐬러 나가는 건가요? 며느리 미영이가 시집 온 이후로 저는 집안일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 집안 청소며 빨래며 식사 준비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정말 가도 되려나? 집안일 할 것도 많은데. 제가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호호 웃으며 제 등을 떠밀었어요. 당연하죠.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하루쯤은 다 잊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멋진 경치도 구경도 해요. 저는 그 말에 얼른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쇼핑백에서 꺼낸 옷은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백화점 옷이었어요. 손끝에 닿는 촉감이 어찌나 부드럽던지 평생 시장 옷만 입던 저한테는 참 과분한 옷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차창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을 보니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철우야, 그 맛집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디쯤 있는 거야? 한참 가는 것 같네.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철우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며 대답했어요. 좀 멀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맛집이라서. 그래도 맛은 정말 기가 막히대요. 어머님, 기대하셔도 좋아요. 미영이가 뒤를 돌아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차는 정말 한참을 달렸어요. 도심을 벗어나 외곽 지역을 지나더니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끝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고 빽빽한 나무들만 들어차 있을 뿐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철우야, 여기 정말 맛집이 있는 거 맞아? 사람이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슬슬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철우가 앞만 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거의 다 왔어. 곧 도착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차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버스 정류장 하나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첩첩산 중이었죠. 드디어 차가 멈춰섰고 철우가 아무 말 없이 차 시동을 껐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맛집이야? 제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맛집은커녕 다 쓰러져가는 폐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잠깐 내려서 기다리고 있어. 근처에 주차할 데가 있는지 좀 찾아봐야겠어. 미영이가 조용히 차 문을 열고 내렸고 저도 영문을 모른 채 따라 내렸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미영이가 제 눈을 아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고맙긴 뭐가 고마워. 아니에요. 그냥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미영이가 스르르 제 손을 놓고는 다시 차에 타더라고요. 그때 철우가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어요. 엄마, 거기 잠깐 있어. 주차하고 금방 올게. 차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도로를 따라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철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주변은 온통 이름 모를 나무들 뿐이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으스스하게 흔들렸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주차할 데가 그렇게 없나?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났고 제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우야, 미영아, 어디 갔어?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산속을 뱅뱅 돌다 돌아왔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산속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철우야, 미영아, 엄마 여기 있어. 제가 다시 한번 애타게 외쳤지만 역시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저를 속였다는 것을요. 맛집 같은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이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버리려고 작정하고 데려온 거였습니다. 아니야, 설마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가 완전히 저물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산속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철우야, 엄마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제발 돌아와. 제 서러운 목소리가 어두운 산속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건 휑한 바람 소리뿐이었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산바람이 제 뼛속까지 인정사정 없이 파고들었고 아들이 사준 그 번지르르한 백화점 옷은 이 지독한 추위를 조금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비포장도로를 따라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요. 누구 없어요?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걷다가 그만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나뒹굴고 말았어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드셨어요?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뜨고 고개를 돌렸어요. 간호사 복장을 한 젊은 여자가 저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이에요. 어르신, 새벽에 약초 캐러 산에 오신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셔서 저희한테 급하게 데려오셨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간호사가 제 입에 물 한 컵을 조심스럽게 대주었습니다. 저는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요. 혹시 제 핸드폰 보셨어요? 전화 좀 꼭 해야 하는데.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입고 계신 옷 말고는 소지품이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급하시면 제가 제 휴대폰 빌려드릴게요. 저는 간호사가 건네준 휴대폰으로 철우의 전화번호를 꾹꾹 눌렀어요. 신호음이 한참 동안 울렸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한참 만에야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너무나 익숙한 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철우야, 엄마야, 엄마 지금 병원이야. 어제 그 산에서 정신 잃고 쓰러졌다가 오늘 아침에 겨우 구조됐어. 너 어제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철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한참 만에 그가 내뱉은 말은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철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지금 당장 데리러 와줘. 여기 어딘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나 너무 무서워. 어서 와줘. 제가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철우가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우리 어제 그걸로 다 약속했잖아. 무슨 약속?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는 기억나는 거 없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철우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키워준가? 어제 그 비싼 옷 한 벌로 다 갚았어. 이자는 그동안 엄마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걸로 퉁치고 이제 우리는 남이야. 알겠어? 제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하얘졌습니다. 철우야, 너 지금 그게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야?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철우가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며느리 미영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집에서 저희 뒷바라지 하신 거 생각해서 그 옷 한 벌 해드린 거니까 이제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 사시라고요. 구질구질하게 저희한테 기대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미영이가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우가 곧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뚜뚜뚜. 차가운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전화기가 제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졌어요. 제가 금쪽같이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없는 살림에 남들하는 거 다 해주려고 밤낮으로 일했는데 그 아들이 저를 짐짝처럼 산속에 버리고 갔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만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병원 직원이 제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르신, 더 이상 입원해 계시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요. 다행히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으니까 오늘 퇴원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갈 곳이 없었지만 병원에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나가실 때 수속은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기초적인 부분은 도와드릴 겁니다. 직원이 꾸벅 인사를 하고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뻣뻣한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곧이어 사회복지사라는 분이 와서 최소한의 서류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런데 혹시 가실 곳은 있으세요? 사회복지사가 저를 딱하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 집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반은 거짓말이었죠. 분명히 제 명의로 된 작은 빌라가 있었거든요. 그곳으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주머니에는 사회복지사가 차비라도 하라며 챙겨준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버스를 타고 제가 살던 동네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눈에 익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제 빌라 앞에 섰어요. 익숙한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 앞에 서서 망설임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그런데 잘못된 비밀번호라는 시끄러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눌렀습니다. 삑. 또 틀렸습니다. 아니, 왜 비밀번호가 안 맞지? 저는 당황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앞에 낯선 이름으로 와 있는 택배가 보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1층 경비실로 허둥지둥 내려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2층에 사는 오정숙인데요. 글쎄, 집 비밀번호가 안 맞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앞으로 택배도 와 있어서요. 제가 다급하게 말하자 경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장부를 뒤적였어요. 아니, 여기 장부 보니까 3달 전에 명의가 바뀌었는데요. 김철우 씨 명의로요. 3달 전이요? 네, 여기 보세요. 날짜도 정확히 찍혀 있네. 경비원이 제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는 김철우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집주인이에요. 제 집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비원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르신, 저한테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아드님과 통화해 보시죠. 저는 그 말에 비틀거리며 경비실을 나와 차가운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3달 전, 저는 그제야 똑똑히 떠올렸습니다. 3달 전, 철우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었어요. 엄마, 이거 서명 좀 해줘. 나중에 엄마 편하게 계실 수 있게 좋은 요양원 입소 서류 미리 준비해 두는 거야. 나중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고급 요양원이라고 해서 그냥 입소 서류만 미리 넣어두려고. 철우가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했었죠. 저는 아들이 저를 위한다는 그 말만 믿고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게 요양원 서류가 아니라 증여 계약서였구나.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고 서러운 웃음이었어요. 그 집은 제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정말이지 온갖 굳은 일을 다하며 돈을 모았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청소일, 파출부일까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피눈물로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집이었어요.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저는 그 작은 집에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제 목숨 같은 집마저 빼앗아간 거였습니다. 저는 귀신에 홀린 듯 2층 현관문 앞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제가 이 집 전주인인데요. 제 물건 좀 찾으러 왔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퉁명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전주인이요?
무슨 일인데요? 제 짐이 아직 방에 있을 것 같아서요. 옷가지랑 이불 같은 거요. 저는 그 남자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사 올 때 집이 완전히 비어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싹 다 치웠던데요. 그럴 리가요. 제 옷이며 이불이며 제 살림이 다 거기에 있었는데 저희 이사 왔을 때는 완전히 비워진 집이었어서요. 집주인이라는 김철우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제 물건들마저 모조리 다 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가 평생 뭐하고 산 거니? 너 하나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몇천 원을 꽉 쥐고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소문에서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짜리 창문도 제대로 없는 2평도 안 되는 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쪽방촌 사람이 됐어요.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기에 저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온 동네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다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것도 곧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참 무섭게도 익숙해지는 동물이니까요. 제 손은 금세 거칠어졌습니다. 날카로운 폐지에 손을 베이고 돌덩이 같은 굳은 살도 박혔어요.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리고 허리는 점점 더 굽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보는 사람들의 그 눈빛이 싫었어요. 길을 가다가 제 리어카를 피해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저는 벌레 보는 듯한 경멸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며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어요. 엄마, 저 할머니한테서 냄새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녹초가 되어 쪽방으로 돌아왔어요. 복도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 시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화면에 너무나 낯익은 얼굴이 나왔어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젊은 사업가죠. 미래개발의 김철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앵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제 아들 철우가 번듯한 정장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미영이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한 채 앉아 있었어요. 김철우 대표님, 이번 신규 상가 개발 사업이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의 비전을 믿고 따라주셨습니다. 철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어요. 옆에 계신 부인께서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물론입니다. 제 아내가 없었으면 이 사업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철우가 미영이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미영이가 수줍은 척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상권 개발 사업도 곧 준비 중이고요. 정말 멋지십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승승장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가 말했고 곧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세게 깨물었습니다. 저를 짐짝처럼 산속에 버리고 제 평생이 담긴 집까지 빼앗아간 저 인간들이 저렇게 TV에 나와 웃고 있었으니까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짧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죠. 절대 용서 못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똑같이 갚아주고 말겠어. 제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복수해야 한다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폐지나 줍는 이 늙고 힘없는 여자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까지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이 왔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쪽방촌을 덮쳤고 설상가상으로 폐지 가격마저 폭락했습니다.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어도 손에 1,000원 한 장 쥐기 힘든 날이 많아지니 당장 월세를 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을 굶었습니다. 쪽방에 남은 건 차가운 물뿐이었죠. 배가 고파 위가 쓰렸지만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기운 없는 몸을 이끌고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매서운 눈보라가 인정사정 없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버티자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였어요. 평소에 폐지가 많이 나오는 곳이었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축축한 상자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차가운 눈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잠시 후 누군가 저를 다급하게 흔드는 소리가 들려 간신히 눈을 떴어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제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아프세요? 이러다 큰일 나시겠네.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제 얼굴을 살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무슨 소리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는 제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는 저를 바로 앞에 작은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간판을 보니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저를 가게 안쪽 구석에 따뜻한 평상에 눕혔습니다. 그는 국밥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여기서 좀 쉬세요. 몸 좀 녹이셔야겠어요.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지. 박 사장이 주방으로 허둥지둥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상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시 후 박 사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라도 드세요. 뭐, 별로 맛은 없을 테지만. 박 사장이 제 앞에 국밥을 놓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먹었는데 정말 맛이 별로였습니다. 국물이 맹물처럼 멀건 게 육수를 제대로 우려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고기는 어찌나 질긴지 간도 제대로 안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허겁지겁 다 먹었어요. 며칠 만에 들어가는 뜨끈한 음식이었으니까요. 박 사장이 제 맞은편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망했어요. 박 사장이 갑자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그를 쳐다봤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장사하는 친구놈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놈한테.
제가 이가 썩도록 모아둔 돈을 전부 빌려줬는데 그 새끼가 돈 갖고 날아버렸어요. 박 사장이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쿵쿵 쥐어뜯었습니다. 가게 월세도 넉 달이나 밀렸고 재료 쌀 돈도 없어요. 이번 달 안에 당장 문 닫아야 해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서럽게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남은 재료로 끓인 국밥이에요. 저는 남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에는 모든 걸 잃은 사람 특유의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바로 며칠 전 제 얼굴이기도 했죠. 사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밥 맛이 정말 별로예요. 박 사장이 황당하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계속 말했어요. 육수를 너무 급하게 끓이셨어요. 뼈는 최소한 5시간은 푹 고아야 진한 맛이 우러나는데 이건 뭐 2시간도 안 끓인 것 같아요. 뭐요? 아니, 할머니가 뭘 아신다고. 박 사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기도 삶는 시간이 한참 부족해요. 이러니 고기가 질겨서 씹을 수가 없네요. 간도 따로 놀고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당황해서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할머니가 요리를 하세요? 평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 국밥 하나는 자신 있어요. 저는 빈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망한 건 그 사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맛이 없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박 사장이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사장님, 저한테 딱 하루만 이 주방을 빌려주세요. 네, 지금 무슨... 어차피 망할 가게라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제 방식대로 국밥 한 번만 끓여봐 드리고 싶네요. 제가 박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이 피식 웃으며 비웃는 투로 말했죠. 할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폐지 줍던 할머니가 무슨 국밥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예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포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차피 내일이면 다 버린 재료들이니까. 박 사장이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구석에 뼈다귀 쪼가리 조금 남아있고 자투리 채소들 좀 있어요. 그거라도 쓰시든지.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쌓인 재료들을 보니 정말 얼마 안 남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솥을 지켰습니다. 뼈를 찬물부터 넣고 천천히 불을 올렸어요.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불을 줄이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거품을 정성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뽀얗고 진한 육수가 우러났고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채소를 다듬고 비법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제 모든 정성을 들였어요. 어느덧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국밥 냄새가 가게 밖 골목까지 퍼져나갔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가 아주 죽여주네. 시장에 나온 상인 한 명이 가게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저기 저 맛대가리 없는 국밥집 아니에요? 저기서 나는 것 같은데? 다른 상인이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 사장이 황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어이, 박 사장. 장사하는 거야? 문 닫는 거 아니었어? 아, 오늘부터 새로 싹 바꿔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하. 박 사장이 어색하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래. 냄새가 하도 좋아서 국밥 한 그릇 줘봐요. 냄새가 끝내주는데? 상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성껏 국밥을 퍼냈습니다.
손님들이 의심 반 기대 반으로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는데? 육수가 완전 끝내주네요. 사장님, 여기 원래 이런 맛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전에 먹었던 거랑은 완전 다른 맛이구먼. 기가 막히네. 손님들이 너도 나도 감탄했습니다. 박 사장이 제 옆에 서서 넋이 나간 듯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준비한 국밥이 전부 동났습니다. 솥이 깨끗하게 텅 비었어요. 손님들이 돈을 내고 만족스럽게 나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박 사장이 빈 솥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같이 이 가게 좀 살려주세요. 박 사장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일으켰어요. 아이고, 사장님. 일어나세요. 바닥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같이 해봅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와 박 사장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 국밥은 금세 입소문을 탔어요. 시장 안쪽에 그 할머니 비법 국밥집 알아요? 거기 진짜 맛있어요. 아, 거기 줄 서서 먹어야 해요. 육수 맛이 끝내줘요. 소문이 퍼지면서 가게에는 손님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섰습니다. 저와 박 사장은 아침 일찍 장을 보고 밤새 육수를 끓이고 밀려드는 손님을 맞았어요.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내일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폐지를 줍던 제가 아니라 국밥집 사장님으로 불리며 다시 사람 대접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박 사장이 밀린 월세를 다 갚았고 저도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쪽방촌에서 나와 작은 방이라도 얻어 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인상이 험악한 건장한 체구의 남자 3명이었어요. 여기 주인 누구야? 나와. 선두에 선 남자가 삿대질하며 거칠게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앞치마를 닦으며 앞으로 나갔어요. 제가 주인인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이야? 이 가게 이번 달 안에 빼 알았어? 그 남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희가 가게를 빼야 하는데요? 박 사장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어? 여기 싹 다 밀고 상권 개발 들어간다. 윗분이 이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데 내까짓게 버티고 있으면 그림이 안 나오잖아. 그 남자가 테이블을 발로 냅다 걷어찼습니다. 쾅! 테이블이 넘어갔어요. 밥 먹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이렇게 장사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알아서 기어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질질 끌어내게 만들든지 어디 한번 선택해봐. 다른 남자가 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제가 놀라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며 기가 찬다는 듯 비웃었어요. 뭐야, 이 할멈은? 늙었으면 그냥 구석에 가만히 있어. 괜히 나섰다가 뼈 다치기 싫으면. 여기는 저희가 피땀 흘려서 일군 가게예요. 절대로 못 나갑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이 할멈이 보자 하니까 끝까지 버텨보시겠다? 좋아. 그럼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할 테니 각오하고 있어. 그 남자가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제가 휘청거리자
박 사장이 놀라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생각 잘해둬. 남자들이 침을 뱉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저와 박 사장은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어떡하죠? 박 사장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저희를 짓밟으려는 검은 손길이 뻗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 똑 부러지게 생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어수선한 가게 안을 둘러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든 채 멍하니 그 여자를 봤어요.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장사를 못해요. 보시다시피 가게가 아주 난장판이라서요. 박 사장이 땀을 닦으며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손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국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푸드 컨설턴트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박 사장이 얼떨떨하게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푸드 컨설턴트요? 그건 또 뭡니까? 네, 요식업 관련 창업이나 경영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미선이가 엉망이 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할머니께서 만드시는 그 국밥 맛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제안이요? 우리 같이 다 망해가는 가게에 무슨 제안을요? 이런 작은 골목이 아니라 더 큰 무대로 나가시라는 제안입니다. 어머님의 그 국밥은 이런 곳에만 있기에 너무 아까운 맛이에요. 미선이가 저를 똑바로 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더 큰 무대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박 사장이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 물었습니다. 미선이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어머님의 완벽한 레시피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요? 지금 이 꼴로요? 박 사장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미선이가 확신에 차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로 두 분이요. 어머님의 기가 막힌 레시피와 제 사업 경험을 합치면 저는 이거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미선이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아니, 최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저희를 도우려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무슨 이득이 있길래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 미선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 밝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작은 카페였는데 정말 제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놈들이 바로 옆에 괴물 같은 매장을 떡하니 냈고 저는 단 몇 달도 버티지 못했어요. 미선이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자본으로 저를 그냥 짓밟았어요. 저는 그때 제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아주 통째로 빼앗겼죠. 저는 미선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분노가 보였어요. 그건 제 가슴 속에서 불타는 것과 똑같은 분노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직한 맛으로 저 거대한 자본놈들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싶어요. 아까 그 깡패들, 여기 상권 개발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놈들보다 더 크게 성공해서 그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그따위 것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미선이가 제 앞으로 다가와 제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하고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미선이의 간절한 눈을 보며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까짓거 그날부터 저희는 정말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미선이는 역시 전문가였어요. 밤을 새워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그 사이 저는 제 평생의 비법이 담긴 레시피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누가 끓여도 이 맛이 나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었죠. 회장님, 이제 브랜드 이름만 정하면 돼요. 뭐가 좋을까요? 미선이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뚝배기, 그건 어때요? 저 같은 어머니들이 끓여주던 그 따뜻한 국밥이라는 의미로요. 어머니의 뚝배기.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회장님. 미선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1호 직영점 오픈일이 다가왔습니다. 새 가게는 그 축축한 시장 골목이 아닌 번쩍번쩍한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그때 같이 절망했던 박 사장이 1호점 점장을 맡았고 저는 주방을 책임졌습니다. 미선이는 경영을 총괄했어요. 오픈 첫날 믿을 수 없게도 손님들이 가게 밖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저는 뜨거운 불 앞에 주방에서 쉴 새 없이 국밥을 끓였어요. 제 비법 그대로였습니다. 손님들이 한 입 먹고는 다들 감탄했어요. 세상에,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와, 국물 맛이 정말 끝내줘요. 사장님, 여기 완전 대박 나겠는데요? 입소문이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어머니의 뚝배기는 무섭게 성장했어요. 저는 새로 들어온 주방 직원들을 아주 엄하게 직접 교육했습니다. 잘 들어요. 육수는 다른 게 없어요. 정성이에요. 시간 좀 아끼려고 불 조절 대충 하고 딴짓하면 그 맛이 절대로 안 나요. 저는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호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재료는 무조건 신선한 걸로만 써요. 이건 그 무엇하고도 타협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직원들이 군기가 바짝 들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겨우 반년이 지났어요.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개, 20개, 30개. 저는 폐지를 줍던 쪽방촌의 늙은이에서 오정숙 회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주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인데요. 꼭 좀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방송국 스튜디오라는 곳에 섰습니다. 눈부신 조명과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오정숙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성공 비결이 도대체 뭔가요? 진행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비결이랄 게 있나요? 정성입니다. 음식은 돈이 아니라 정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들어야 진짜 맛이 나는 겁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회장님의 그 요리 철학을 들으니 제 가슴이 다 뭉클해집니다. 진행자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어머니의 뚝배기는 더욱더 유명해졌어요. 한편 저는 미선이에게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최 대표, 이 회사 좀 자세히 조사해 줄 수 있어? 저는 제 아들 철우의 회사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미선이가 그걸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회장님, 이 회사, 회장님 아드님 회사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러니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주 자세히 알아봐줘. 미선이가 며칠 동안 밤낮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이 회사 완전 속 빈 강정이에요. 재무 구조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투자금만 잔뜩 받아서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만 해놨지 실질적인 수익은 거의 없어요. 미선이가 서류 뭉치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허점도 너무 많고요. 지금 당장 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아마 단체로 투자를 회수하려 들 거예요. 저는 그 서류를 천천히 아주 꼼꼼히 읽었어요. 좋아. 그럼 이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흘려줘. 물론 우리가 아닌 것처럼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미선이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교묘하고 영리하게 투자자들에게 철우 회사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철우의 회사는 순식간에 끔찍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철우가 그토록 개발하려던 상권의 핵심 자리마다 어머니의 뚝배기 매장을 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전부 선점해버렸죠. 철우의 상권 개발 사업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입점할 업체도 구하지 못하고 투자금도 전부 말라버렸으니까요. 미선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그 회사 곧 문 닫을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요. 저는 가만히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철우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지옥으로 밀어넣고 망하게 만든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경멸하며 짐짝처럼 산속에 버렸던 바로 이 늙은 어머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뚝배기는 믿을 수 없게도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큰 기업이 됐어요. 어느 날 아주 유명한 경제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정숙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기업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폐지 줍던 제 이름 석자 앞에 회장님 소리도 모자라 대상이라니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상식 날이 왔어요. 저는 난생 처음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이라는 곳에 섰습니다. 천장에서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그 아래에는 수백 명의 번쩍번쩍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영예의 올해의 기업인 대상, 어머니의 뚝배기 오정숙 회장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트로피를 받았는데 어찌나 무겁던지요. 마치 제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그런 늙은이였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에게 처참하게 버림받고 평생 모은 집까지 빼앗겨 길바닥에 나앉았죠. 시끄럽던 객석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해온 것이라고는 밥 짓고 국 끓이는 것뿐이었지만 그걸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요리가 저를 구했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정성을 다한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뜨거운 힘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 나왔어요. 무엇보다 저라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준 고마운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박 사장님, 곽이고 최미선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객석을 비췄는데 미선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요. 저 혼자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 이뤄낸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에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아들 철우와 며느리 미영이가 이 화려한 소식을 듣고 반드시 저를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시상식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막 사무실에 출근해 있었습니다. 그때 미선이가 아주 다급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래 1층 로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놀랐어요? 아드님이 오셨어요. 며느님도 같이 와서 지금 경비들 붙잡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올 줄 알았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1층 로비를 내려다봤습니다. 로비 앞에서 철우와 미영이가 경비원들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들여보내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요. 들여보내라고 하세요. 미선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철우와 미영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철우는 깡마르고 야윈 얼굴이었고 미영이는 화장이 다 번진 채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철우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이도 따라서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미영이가 울부짖으며 제게 기어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정말 귀신에 씌었나 봐요. 제가 미쳤던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는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쫄딱 망했다고. 철우가 제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다 떠나고 지금 남은 건 빚더미뿐이야. 엄마 나 좀 살려줘. 제발. 철우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갈라졌습니다. 돈 좀 빌려줘. 엄마는 돈 많잖아. 그냥 줘도 되잖아. 하나뿐인 자식 좀 살려줘. 제발. 저는 제 치마를 잡은 철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최 대표, 제가 불렀습니다. 미선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당장 경비원들한테 똑똑히 전해줘요. 이 사람들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다시는 이 회사 건물에 다시는 발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미선이가 싸늘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안 돼. 왜 이래 엄마. 철우가 제게 매달리려다 미끄러졌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 정말 죽어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미영이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경비원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습니다. 이거 나. 우리 엄마한테 가야 돼. 엄마, 엄마. 철우의 처절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쾅.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시끄럽던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빌딩 밖으로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철우와 미영이가 보였습니다.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방울의 후회도 동정도 없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낼 거니까.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우와 미영이가 회사에서 짐승처럼 쫓겨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을 준비하는데 미선이가 다급한 얼굴로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 대표 얼굴이 왜 그래요? 방금 1호점 박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아드님 내외가 며칠째 1호점 근처를 배회하고 있답니다. 미선이가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1호점을요? 거기서 뭘 한다고요? 그냥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안을 들여다보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죠. 당장 박 사장님한테 경비를 2배로 강화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육수를 만드는 센트럴 키친 쪽도 보안 점검 다시 싹 하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미선이가 다급하게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1호점 주방 보조로 일하는 강민수라는 20살 남짓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단골인 허름한 술집에 앉아 멍하니 소주잔만 비우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자네, 이름이 강민수 맞지?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흐릿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 철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뱀처럼 미영이가 바짝 붙어 있었죠. 누구세요? 민수가 잔뜩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철우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어요. 자네 도박 빚이 꽤 있다며?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걸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원금만 3천만 원이라며? 쯧쯧. 이자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은 그냥 넘겠네. 이거 갚을 능력은 되고. 철우가 민수의 잔에 술을 꼴꼴 따르며 웃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게 당신들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있지. 아주 깊이 상관 있고 말고 내가 그 빚 깨끗하게 갚아줄 수 있어. 철우가 테이블에 두툼한 돈 봉투를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민수의 눈이 그 봉투에 못 박혔어요. 대신 자네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 해줘야 해. 뭘 하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 내일 밤 가게 마감하고 주방 뒷문만 살짝 열어놔. 그리고 CCTV 전원을 1시간만 꺼두는 거야. 어때? 쉽지? 철우가 민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범죄잖아요. 민수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미영이가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이봐, 총각. 안 되긴 뭐가 안 돼? 넌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망한 인생이야. 당장 내일이라도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네 신장이라도 떼어가면 어쩔 건데? 응? 미영이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해. 문 좀 열어놓고 CCTV 좀 꺼놓으라고. 그것만 하면 이 빚 우리가 다 갚아주고 새 출발하게 해준다잖아. 철우가 그 돈 봉투를 민수 쪽으로 쓱 밀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었어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정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다치고요? 그럼 우리가 뭐 사람 잡으러 가냐? 아무도 안 다쳐. 걱정 말고. 철우가 인자한 척 웃었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1호점의 불이 모두 꺼졌고 마지막 직원이 퇴근한 후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주방 보조 강민수가 홀로 가게에 남았어요. 그는 주방 뒷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죠. 그는 이어서 CCTV 전원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모든 감시 카메라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2개의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주방 뒷문을 통해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코를 막으면서도 그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끔찍하게도 죽은 쥐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망설임도 없이 그 쥐들을 식자재 보관함 깊숙이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지를 꺼냈어요. 안에서는 바퀴벌레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벌레들을 육수속 근처에 사방팔방으로 뿌렸습니다. 바닥에도 깨끗한 선반 위에도 흩뿌렸죠. 이거면 저 늙은 여우도 끝장이야. 미영이가 짐승처럼 낮게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철우는 박 사장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민수가 미리 열어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뒤져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죠. 그 안에는 제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레시피가 있었어요. 육수 끓이는 법, 재료 비율, 비법 양념 배합. 철우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찾았다. 바로 이거야. 엄마의 그 빌어먹을 비법 레시피. 철우는 공책을 황급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30분 후 철우와 미영이가 어두운 뒷문 밖에서 만났습니다. 다 했어? 확실하게 한 거야? 응. 아주 쥐소글로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내일 아침이면 아주 볼만할 거야. 미영이가 승리에 찬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잘했어. 나도 드디어 이걸 손에 넣었어. 철우가 품속의 공책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사업, 우리 인생 말아먹게 한 저 늙은 여우, 이제 몇 배로 당해보라지. 미영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주방장이 출근해서 늘 하던 대로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으아악! 주방장의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죽은 쥐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사방에는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식자재 보관함에서는 역한 악취가 진동했어요. 이게 다 뭐야? 으악! 주방장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그 소리에 놀라 달려왔어요. 세상에, 저기 쥐가 죽어 있어요. 으악! 저것 봐. 벌레들이 득실거려요.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박 사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다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에요. 이게 무슨... 그는 주방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분 후 가게 밖은 이미 사람들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재빠르게 인터넷에 제보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웬 젊은 유튜버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머니의 뚝배기 1호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보를 받고 왔는데요. 지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 국밥집의 실태. 그가 카메라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까지 달려왔어요. 박 사장님, 인터뷰 좀 하시죠. 정직한 맛이라더니 이게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기자가 박 사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저희도 지금 경황이 없어서. 박 사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국민 국밥 어머니의 뚝배기 1호점, 알고 보니 쥐소굴. 정성은 새빨간 거짓말, 위생 불량 심각. 자극적인 제목들이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역겨워. 다시는 저기서 안 먹어. 정성 운운하더니 쥐랑 벌레가 정성이었냐? 비난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식약처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전부 비켜주세요. 직원들이 장갑을 끼고 주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이 정도면 즉시 영업 정지 조치입니다. 직원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정말 이런 곳이 아닙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영업 정지 일주일입니다. 서명하시죠. 직원이 차가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회사에서 2급보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1호점이 영업 정지 당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선이가 제게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난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뚝배기 절대 안 간다. 정성 드립치더니 이게 뭐냐?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사무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가맹점 점주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매장 지금 손님이 한 명도 안 옵니다. 이거 어떡하죠? 회장님, 저희 이러다 다 망합니다. 폐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점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어머니의 뚝배기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짐승 같은 제 아들 철우의 짓이라는 것을요. 저는 곧바로 미선이를 불렀습니다. 최 대표, 이제 때가 됐어요. 우리가 준비한 걸 세상에 공개할 시간입니다. 네, 회장님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미선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우와 미영이가 저지른 짓은 물론이고 그것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전부 다요. 철우와 미영이가 제 회사에서 짐승처럼 쫓겨난 그날부터 저는 사람을 붙여 그들의 모든 것을 미행하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1호점 근처를 쥐새끼처럼 배회하는 것도 알고 있었죠. 주방 보조인 강민수라는 청년에게 접근하는 것도 제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아들 철우와 며느리 미영이를 만난 다음 날, 저는 미선이와 함께 강민수를 아주 허름한 다방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민수 씨, 많이 놀랐죠? 내가 만나자고 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빚 때문에. 알아요, 도박 빚이 있다는 거요. 제가 그 말을 자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당신이 정말로 그 큰 돈이 필요한 건 그깟 도박 빚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강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죠.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죠? 지금 어머님이 암 투병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제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민수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맞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당장 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급한 마음에 도박에까지 손을 댄 거고요. 미선이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수가 테이블에 이마를 찌울 듯 엎드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어요. 민수 씨, 내가 어머니 병원비 전부 대줄게요. 빚도 깨끗하게 갚아줄게요. 강민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정말이세요? 대신 나를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나를 믿고 내 편이 되어주세요. 제가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철우와 미영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시키든 전부 다 해주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회장님, 강민수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님 은혜를 저버리면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미선이가 그때 아주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이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그들과 만날 때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그 녹음기를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강민수는 저희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철우와 미영이를 만날 때마다 모든 대화를 똑똑히 녹음했고 그들의 더러운 계획을 저희에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박 사장 사무실 서랍에 아주 낡은 가짜 공책을 넣어두었습니다. 물론 안에는 가짜 레시피가 적혀 있었죠. 제 진짜 비법 레시피는 따로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주방에는 아주 작은 특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어찌나 작은지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죠. 그 카메라는 강민수가 CCTV 전원을 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했습니다. 강민수가 뒷문을 열어주고 CCTV 전원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됐습니다. 미영이가 그 징그러운 죽은 쥐와 벌레를 주방에 뿌리는 장면도요. 철우가 사무실을 뒤져 그 가짜 공책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도요. 그 짐승 같은 것들이 떠난 직후 청소업체를 시켜 즉시 주방을 완벽하게 청소했습니다. 이물질이 투입된 식자재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모두 폐기했죠. 실제 손님에게는 그 어떤 문제 있는 음식도 절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쥐 한 마리와 벌레의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장이 그것을 발견하고 기겁하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습니다. 철우와 미영이가 반드시 저를 이런 식으로 망치려 할 거라는 거리요. 이제 그것들의 끔찍한 범죄를 세상에 알릴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어머니의 뚝배기 1호점 위생 문제는 사실 한 개인의 악의적이고 추악한 음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 말에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표,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노트북을 조작했고 제 뒤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둠 속에 주방이 보였어요. 미영이가 쥐새끼처럼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고 그 안에 있던 죽은 쥐를 식자재 보관함에 던져 넣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누가 일부러 넣은 거잖아. 기자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철우가 박 사장 사무실에서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가짜 공책을 훔쳐 품에 넣고 달아나는 모습도요. 이 두 사람은 저의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연 회장이 그야말로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들이 저희 주방 보조 직원을 돈으로 매수하며 나눈 대화를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선이가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자네 도박 빚이 꽤 있다며? 3천만 원이라고? 철우의 그 역겨운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밤 가게 뒷문만 살짝 열어놔. 그리고 CCTV 전원? 그거 1시간만 꺼두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요. 강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총각. 안 되긴 뭐가 안 돼. 넌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망한 인생이야. 미영이의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까지요.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충격으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정확히 1년 전 저를, 이 늙은 엄마를 깊은 산속에 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최 대표, 다음 자료를 공개하세요.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크린에는 구조되어 입원해 있었던 병원의 간호사 증언 영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 오정숙 회장님이 산에서 구조돼서 오셨을 때 아드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아주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자기를 키우느라 들어간 돈 다 갚았으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요. 병원 직원이 똑똑히 증언했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님으로 보이는 분이 비웃으면서 어머님도 이제 어머님 인생 사시라고요. 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충격에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법무팀이 제 아들의 파산 절차 중에 확보한 그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빠져나오는 차 앞모습이었습니다. 아휴, 이제 속 시원하다.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철우의 속 시원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계속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정말 짜증났는데. 꼴 좋다. 미영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산속에서 혼자 어떻게 하려나? 모르지.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 그들이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떠드는 소리가 연회장에 가득 찼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런 페륜아들이 있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짐승만도 못하네. 기자들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맨 뒤쪽에서 격렬한 소란이 일었습니다. 철우와 미영이가 그 꼴을 하고 기자들 사이에 몰래 잠입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틀어지자 그것들이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제가 그것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미리 연회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철우와 미영이를 그 자리에서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 안 돼. 엄마, 나 좀 살려줘. 철우가 붙잡혀서도 저를 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김철우, 박미영, 당신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그리고 절도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그들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이거 나. 당신 정말 악마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미영이가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와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내가 악마라고? 제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늙은 어미를 짐짝처럼 산속에 버린 너희는 대체 뭐지? 철우와 미영이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끌려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향해 터졌습니다. 그들의 체포 장면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이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최 대표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철우와 미영이가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철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철우가 퀭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 모든 건 제 아내가 다 꾸민 일입니다. 철우가 갑자기 미영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영이가 그 말에 독이 오른 뱀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이게만도 못한 놈이 지금 뭐라 그랬어? 당신이 먼저 저 늙은 아니 어머님 버리자고 했잖아. 시끄러워. 이 거짓말쟁이야. 네가 진명에 돌려놓자고 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소리치며 싸웠습니다. 판사가 참다 못해 망치를 세게 두드렸어요. 정숙하세요.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끝까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군요. 판사가 서류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피고인 김철우, 박미영 노부모 유기,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절도 미수 등 여러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김철우, 징역 3년, 피고인 박미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땅, 망치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판사님, 억울합니다. 미영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제발, 엄마. 철우가 저를 보며 애원했어요. 저는 그저 그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교도관들이 그들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미선이와 박 사장이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미선이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박 사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우리 집으로 와요. 두 사람 다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주 아늑한 집이었어요.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따뜻한 국밥도 있었죠. 자, 어서 앉아요, 시장 아지. 편하게들 먹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선이와 박 사장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건 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 미선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내 유언장이야, 한번 읽어봐요. 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어요.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세상에,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감히 이걸 받아요. 박 사장도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당신들 두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야.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저 회장님을 도왔을 뿐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미선이가 서류를 제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받아요. 제가 그 손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피가 섞였다는 그 가족한테 처참하게 버림받았어 하지만 당신들은 달랐어. 저는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봤습니다. 박 사장님, 당신은 내가 굶어 쓰러졌을 때 그 귀한 마지막 국밥 한 그릇을 나눠줬어. 최 대표는 이제 막 허름한 국밥집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내 손을 잡아줬어.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나한테는 당신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그 말에 미선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정말 제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했습니다. 박 사장이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받아줘요.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고 내 마음이니까 받아줘요. 제가 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박 사장도 깊이 인사했어요. 저희는 비로소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웃으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뚝배기는 그 지독했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를 더 응원하며 다시 돌아왔어요. 정직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회장님의 그 정성을 저희는 믿습니다. 손님들이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가맹점은 어느새 200개를 넘어섰고 기업 가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요. 최 대표, 이제 이 회사는 당신이 맡아줘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유,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한데요. 아니야, 내가 봤어. 당신이라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저는 미선이의 어깨를 굳게 두드렸어요. 나는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다른 일을 할 거야. 다른 일이요? 그게 뭔데요? 재단을 만들 거예요. 오정숙 재단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오정숙 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낡은 동네의 빌딩 1층이었어요. 재단 안에는 큰 식당과 주방이 있었고 작은 교육실도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미선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고마워요, 최 대표. 문이 열렸습니다. 저처럼 허리가 굽고 옷이 남루한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70, 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분들이었죠. 그 모습이 꼭 폐지를 줍던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리 와서 편히 앉으세요. 제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머뭇거리며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국밥을 끓였습니다. 뽀얀 육수가 솥에서 끓어올랐고 구수한 향기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국밥을 정성껏 퍼서 내왔어요. 자, 뜨거울 때 어서 드세요. 노인들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먹고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고,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얼마 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보는지. 노인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교육실로 그분들을 안내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께 요리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희같이 늙은 것들이 뭘 배울 수 있겠어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럼요. 저도 72에 이 국밥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리는 다른 게 없어요. 정성입니다. 그 마음만 담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제야 노인들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고쳐두르고 주방에 섰어요. 자, 오늘은 이 국밥 끓이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제가 뼈를 손질하며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절대 급하게 끓이면 이 깊은 맛이 안 나요. 천천히, 아주 정성껏 끓여야 해요.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놀림을 신기한 듯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뼈 손질하는 법, 육수 우리는 법, 그리고 간 맞추는 법까지요. 노인들이 직접 해보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재밌어요.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나눌 차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정성을 나누는 행복한 요리사였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는 구수한 국밥이 맛있게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요리를 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제이막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저는 오늘도 정성껏 국밥을 끓입니다. 여러분, 저 오정숙의 기구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자식에게 버림받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요리 하나로 다시 일어섰죠.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저를 가족처럼 대해준 미선이와 박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요. 나이가 들어도 늦은 건 없습니다. 72에 다시 시작한 저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성을 다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복수가 아닌 나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